반갑습니다. 구호공무원 사회 담당원 정영주입니다. 오늘 들어갈 부분은 가족관계와 법에서 그 이제 이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혼부터 해서 이제 양육, 친권, 그리고 친자관계, 그리고 이제 이 가족관계 법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상속까지 오늘 지금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혼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우선은 부부가 살아 있을 때라는 개념이 들어. 죽은 다음에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에 살아 있을 때 합의라든지 어떤 법원 어떤 판단에 따라서 결혼 세관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한다, 해소한다는 말은요, 이제 자연적 해소가 있고 법률적 해소가 있는데, 자연적 해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부부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거나 또 동시 사망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이 없이 법률적인 해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좋은 경우의 어떤 사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우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일단은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방향을 우리가 많이 좀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혼이라고 그러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에요. 그러면은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말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의미하겠죠, 그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통해서 이제 이혼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동기라든지 또는 사유에 대해서 따로 이제 뭐 묻거나 검증하는 내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나 동기를 묻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협의 이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양육에 대한 문제예요. 양육이라든지 뭐 친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혼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경제적인 문제죠. 이제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 이런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협의 이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가 기본적으로 서로 맞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혼 숙려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이요. 자, 숙려 기간. 자, 이혼 숙려 기간은 쉽게 얘기하면요, 이혼을 했을 때 뭐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든 재판상 이혼했든 간에 그냥 이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간을 줘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기간을 주면서 좀 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혼을 좀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숙려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때에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혼 신청 의사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하세요, 오케이, 허가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사인을 보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허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구청에 가서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조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교재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교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재판 이혼이에요. 이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 과정에서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죠. 그럼 재판상 이혼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협의 이혼을 하는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 요 부분들 양육이라든지 재산분 여기서 이제 안 맞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재판을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럼 봤을 때, 자,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서 이제 이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요, 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요, 배우자가 부정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배우자가 또는 이제 배우자 및 어떤 직계 존속으로부터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실종이 됐는데 3년 이상의 어떤 생사를 알 수가 없을 때, 이런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은 이혼들이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느냐? 해당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데 이혼한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요, 마지막에 있는 기타 혼인이 지속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에서 뭐
유명 인사라든지 또는 개인인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누가 봐도 부정 문제라든지 부당한 대우라든지 어떤 실종 문제라든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이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겠어요? 바로 네 번째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짐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다만 기본적인 내용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이혼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협의 이혼을 한다면 또 합의를 이혼한다면은 굳이 이제 재판에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동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끔 TV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뭐 변호사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이겠지만 주로 예능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게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우리가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이혼을 최대한 막는 게 우리나라 법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재판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 자, 이 과정이 당연히 이제 똑같아요. 재판후에도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관청에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서로 부부간에 가졌던 권리라든지 의무 이런 것들이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도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법률 혼인 상태에서는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접 교섭권이 생깁니다. 그럼 면접 교섭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부모 두 명이 이제 헤어졌을 때 두 명이 아이를 각각 관리가 안 되잖아요. 분명 양육권은 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이제 부모 쪽에서 이제 면접 교섭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고요. 그럼 재산분할 청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만든 재산을 한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 부부가 혼자 만든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 이런 말 있어요. 기여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은 나중에 이혼했을 때 무조건 남편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남편이 일을 할 수 있게 아내의 어떤 내조라든지 그런 기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이제 서로 일방 따로 마련한 재산이라든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건 위자료라고 하죠. 위자료. 자, 손해배상 청구권. 위자료. 다시 말해서 이혼을 했을 때 책임 있는 한쪽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자관계 볼까요? 친자관계. 자, 친자관계 같은 경우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예요. 오타 났네요. 자, 자녀 간의 법률관계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유교에서 천륜이라 하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관계가 이제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특징은요. 기본적으로는 친생자와 양자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는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친생자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혈연이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혼인 중에서는 이제 혼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우리가 인식하면 될 거고요. 간단해요. 결혼하고 혼인신고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아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혼인 외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혼이라든지 이건 요까지는 상관없어요. 사실혼인 경우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혼인 외에 친생자가 되는데 이 경우는 생물학적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당연히 친자가 되겠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이제 등록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야 혼인 중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아니면은 혼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뭐 우리 흔히 이 경우는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사생아라든지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입양을 통해서 나온 건데 차이가 뭐냐면요. 친생자는 결혼을 통해서 법률적이든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 생물학적이든 또는 그게 아니든 간에 어찌됐던 DNA를 통해서 내 자식인 경우 우리가 친생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양자 같은 경우는요 혈연과 관계 없습니다. 혈연과 관계 없지만 법적으로는 내 아이예요. 내 자식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예요? 법의 법.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어요. 자, 사실은 이제 일반 입양은 우리 알고는 그냥 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양자 입양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선은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지만은 이 아이의 친부가 있을 거 아니야, 생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 어떤 성이라든지 어떤 본적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정씨인데, 얘가 진짜죠? 정씨인데 제가 김씨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입양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김치성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친부모가 살아있다면은 그 친부모와의 관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친양자라는 게 있어요. 친양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가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솔직히 이혼 재혼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아이들이 이제 애매해진 거예요. 일반 입양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왜냐면은 자기가 김씨인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 씨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나중에 학교 생활에서는 크게 티는 안 나요. 아이들 간에 뭐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보잖아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딱 떼오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그 생활기록부에 내가 알고 있는 얘는 김씨인데 생기부는 이씨로 돼 있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법률적으로 자기는 인지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인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녀가 성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친생부모의 관계를 모두 종료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친족 관계를 상속 관계 모두 종료시키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입양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입양을 정리하게 되면은 내가 입양이 되었지만은 내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상속이라든지 친족 관계 유지겠죠. 하지만 친양자 제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친양자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내가 이쪽 집안 사람이 아예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 종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적 종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관계도 모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법적 효과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일반 입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나 상속은 유지가 돼요. 다만 뭐가 없는 거예요? 친권을 제외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반면에 친양자 입양과는요. 친생부모의 모든 법적 관계가 죄다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괜찮다. 자, 친권 얘기할까요? 자, 친권을 보게 되면요. 친권이란 말 자체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친자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의미하는 건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보통 부모의 어떤 권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권리요. 자, 과거 그러게 되면은 자, 권리가 강조됐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내 아이를 하겠다면 어떻게 왜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약간 좀 지배, 통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요. 권리보다는 의무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육을 당연하게 위한 부모의 어떤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게 바뀐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요. 과거의 부모의 권리 강조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 학대라든지 친권이 있지만 친권이 오히려 악용이 되는 사례가 되거든요.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권리 의무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 의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친권 내용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어떤 징계권, 훈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관리권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어떤 거소지정권. 자, 거소지정이라는 말 처음 나왔죠. 거주와 관련돼서 부모가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번째는요, 자녀의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행사하느냐?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적 행사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가 미성년이다 보니까 판단에 대해서 아직 가치가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공동 행사하게 되는데 부모가 두 분이 완벽히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쪽만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럼 이 경우는요, 당연히 한쪽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 번째 내용인데 부모의 의견에 불일치 시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인 어떤 경우냐면요, 이혼했을 때예요. 이혼했을 때 또는 이제 집안 내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당사자 의견을 철저히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친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겠죠, 아이. 그럼 법원은 아이에게 이제 이 의견을 물어보겠죠. 예, 우리 뭐 아빠가 줘, 엄마가 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가 부모 의견을 고려했을 때 엄마 쪽이 나은 것 같아, 아빠 쪽이 나은 것 같아를 이제 고려를 하겠죠. 자, 그리고 친양자 입양 시는요.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이 얘기죠. 친양자 입양 시 일반 입양과 달라요. 이 경우는 어떤 거랬어요? 이 경우는 자녀의 성이라든지 본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양부로 가거든요. 양부로.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양부모 친권 행사한다는 점. 다시 말하면은 친양자가 나오게 되면요. 자, 친양자가 나왔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아까 했지만은 바로 본래 부모, 우리가 친부라 해서 친부모의 경우에는요, 법적인 권리가 모두 종료된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권 상실 요건을 보게 되면요,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세요. 첫 번째는 친권 박탈인데, 첫 번째 친권 박탈인 경우가 이제 친권 남용이라든지 현저한 비행이라든지 또는 기타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친권 소멸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가 되겠죠. 그럼 성년 되게 되면 아무래도 뭐예요? 부모가 이제 간섭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혼인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소멸 같은 경우 사망, 성년이 되었을 때, 혼인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실과 관련한 청구 절차를 보게 되면요, 어떤 자녀의 어떤 친척이라든지 또는 검사가 이를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했을 때 가정법원에서 이를 판단한다는 점. 가정법원에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양관계 볼까요? 부양관계는요, 간단하게는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2013년, 14년, 15년 문제를 하나씩 보게 되면요, 매회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은 부양관계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빈도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가족과 친족 간에 서로 부양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이요, 1차 부양이 있고 2차 부양이 있는데 1차 부양은 기본적으로 친자 부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부부 부양을 의미하고요. 2차 부양 같은 경우는 이제 친족 부양입니다. 친척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요, 보통 우리 1차 부양 그러게 되면은 직계 가족을 찾으면 될 거고요. 2차 부양 그러게 되면 우리가 보통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 부양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친자 부양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부양을 하는 게 기본적 의무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부부양은 어떤 거냐면요, 부부 상호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별다른 거 없어요. 2차 부양 볼까요? 자, 문제 빈도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개념 빈도는 얘가 좀 높지만요, 문제 빈도는 여기가 좀 되게 좋아요. 자, 2차 부양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다음에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양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개인적 생활을 누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양 의무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족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양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주변에 친족 중에서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무자 있어야 됩니다. 그 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세 번째,
부양을 받는 사람과 부양을 하는 사람의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 되는 거예요? 친족과 관계 어떤 관계이면서 동시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양 청구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요. 지금 조금 이제 좀 화면 잘렸는데 여기다 적을까요? 부양 청구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양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럼 부양을 청구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친자 부양이라든지 아까 여기 1차죠. 그리고 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생계적 능력에 따라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생계적 능력과 관계없이 부양하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적느냐. 생계 능력과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집에 돈이 없으니까 너를 못 키우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집에 돈이 없다고 못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됐죠? 자,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부부간에도 여보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경우는 헤어질 수 있겠지만은 너를 이제 부양을 못 해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2차 부양, 친족 부양입니다. 자, 친족 부양은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게 친족 부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친족 부양을 볼 때 자신의 뭐 재산 능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자 부양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양의 어떤 생계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족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생계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생계 능력을 같이 할 수 있어야만 부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무슨 뭐 사돈의 무슨 사돈이 아니라 지금 사촌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누군가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부양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부양 청구권은 친자냐, 그러니까 1차냐, 2차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타 내용들인데 우리가 2013년 이후에 민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 후 얘기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오히려 옛날 책으로 공부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성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만 19세로 일단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성인이 엄청 늘었어요. 두 번째 후견 개혁이라는 게 없었던데 신설됐다는 점 넘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한때. 금치산제, 한정치산제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전부 다 뭐 성년 후견제라든지 한정 후견으로 정했다는 점, 바뀌었다는 점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계약 취소권을 폐지했다는 점. 근데 이거는 계약 취소권을요 완전 없애진 건 아니고요. 법원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겠죠? 자, 그리고 친양자 입양 연령이 여기서 만 19세로 정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입양 같은 경우로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는 그 입양이 있고 입양의 반대말 파양이거든요. 근데 입양과 파양을 할 때는 옛날에는 행정적인 신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양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미성년자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든지 그리고 가정 내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를 막기 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양 시에도 이제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후견인의 수라든지 뭐 법정 대리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특별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상속 들어갈까요? 자, 상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많이는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요 단원 가족관계 법 내용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엄청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20문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안 나오는 것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의미. 자, 일단은 사망자가 이제 피상속인을 하고요. 그 피상속인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상속받는 사람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상속 개시는요 딱 세 가지예요. 자연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다했을 경우죠. 두 번째 인정 사망할 경우. 인정 사망은 어떤 거냐면요. 그 뭐 재난이라든지 수해를 통해 가지고 또는 사람들이 막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종이 됐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시체를 발견 못했을 때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관공서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사망 보고를 올리게 되면요 법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간, 뭐 이제 5년이면 5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상속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 절차는요 유언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눈다는 점. 그래서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상속이라 해서 우리 그래서 1차라 그러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2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선 지금 PPT 좀 잘렸는데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럼 재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재산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소극적인 재산이 있어요. 그럼 적극 재산이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산이에요.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극적 재산이 있어요. 소극적 재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빚의 빚. 채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극 재산을 남겨주는 게 정상적인데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빚을 남겨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빚 또한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 이런 상속을 이제 상속인들이 그래 상속을 받겠어, 받지 않겠어라고 정하잖아요. 우리 이 과정을 우리가 상속 승인이랍니다. 그러면은 상속 승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단순, 한정, 포기인데 단순 승인은 오케이 받겠다 이거예요. 그게 재산이 됐든 또는 빚이 됐든 다 받겠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재산과 빚을 비교했을 때 빚이 좀 적은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빚을 감한 다음에 빚을 제한 다음에 남은 어떤 재산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한정 승인은요.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적극 재산이나 채무라든지 어떤 게 알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채무를 변제할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요. 상속 개시부터 해서 3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경우가 있어요. 상속을 받긴 받을 건데 재산보다는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상속을 받더라도 나한테 무리가 너무 커. 그럼 그냥 어떻게 해요? 상속 안 받겠다고 포기한 겁니다. 상속 자체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상속권은요. 크게 이제 상속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구분짓는 건데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원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계 비속과 존속. 비속은 자녀를 의미하고 존속은 이제 부모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와 동령에 있는 같은 항에 있는 형제자매라든지 사촌인의 반계 혈족. 그리고 뱃속에 있지만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아들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상속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이혼한 가족 전처, 그리고 이제 동시사망자 같이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에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법인은 받는 방법이요. 상속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증여라는 개념을 통해 받는 거죠. 증여를 통해서. 그렇죠? 자, 우리 밑에 또 마찬가지 잘렸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상속을 박탈할 경우에요. 상속 박탈. 자, 그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상속이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상속인이 자기보다 앞에 있는 상속인이라든지, 그죠? 내가 예를 상속 1순위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재산을 노리고 피상속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 예정자죠. 사실은요. 이 사람을 고의로 어떤 살인이라든지 살해 의도가 있을 때,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의 살해나 의도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일단 피상속인에 대해서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럼 이 경우에는 상속이 박탈되겠죠. 세 번째는요, 가장 이제 좀 범죄에 가까운 거죠. 바로 이제 유언에 대해서 조작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또는 이제 위조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모두 상속이 박탈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을 자기가 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선순위에 해당되는 어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했거나 또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속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세 번째는요, 이제 유언에 대해서 또는 유서 또는 유언에 대해서 조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위조를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속 박탈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제부터 많이 나오는 게 상속 순위예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 단어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계산 내용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 내용이 사실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내용 자체가 이제 원래 내용상 중요하지만 시험 볼 때 계산은 막 3문제, 4문제 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상수순위 볼까요? 자, 제일 먼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1순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직계 비속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우선이죠, 자녀 우선. 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계 존속이에요. 자, 부모.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없을 경우 배우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보통요, 배우자가 여기 2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받을 때 50% 정도는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0.5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고요. 4순위가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반계 혈족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류분은 제가 이따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유류분은 어떤 거냐면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뭐 아예 제3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공무원 어떤 모의고사 기출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데, 동시 사망이 있어요. 즉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죽었을 때인데 한 번에 숨을 거두는 게 아니라 시간차로 이제 숨을 거두거나, 이게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같이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재산은 어떻게 상속받는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본인이 자녀보다 먼저 죽었을 때예요. 자, 본인 자녀 먼저 죽었을 때 당연히 그럼 뭐예요? 본인이 자녀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녀가 나중에 더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우선은 상속인은 딱 2사람이에요. 하나는 내 아이,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자녀도 죽게 돼요. 그럼 내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 내 아이 재산이 갔던 재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직계 존속인 배우자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은 1순위 재산, 내 재산 1순위 누구예요? 자녀한테 가겠죠, 그죠? 그럼 자녀가 재산 받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아이도 죽었단 말이에요. 동시사망이죠. 그러면은 내 아이는 밑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2순위가 뭐가 있어요? 바로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제 와이프에게 단독으로 상속됐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예요. 자녀가 먼저. 그럼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직계 존속인 부모한테 가겠죠, 그죠? 엄마한테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1순위가 어디겠어요? 1로 가야 되는데 1로 못 가잖아요, 그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으로 넘은 순위가 어디겠어요? 처하고 직계 존속이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비율은 달라요. 아무래도 순위가 바뀐 것도 있지만요,
처가 아무래도 배우자가 이제 좀 더 받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도저도 볼 거 없이 동시사망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서로 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죽은 거에 대해 상속은 자동으로 직계 존속인 어머니 처리가 갈 거고, 제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자녀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직계 존속인 어머니에게 가겠죠. 그래서 공동 상속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법적으로 상속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등분할이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혼인, 뭐 미혼이냐 기혼이냐 이런 여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상속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순위 상속인들, 같은 순위, 같은 학년에 있는 상속인들은요, 균등분할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자, 배우자에게는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요, 상속분의 50% 가산한다. 이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고인을,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하거나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게 했을 때는요, 일정 부분을 추가로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률적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런 보통 계산할 때 계산 방식이 되게 간단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좀 잘렸습니다만 제가 복구해 드릴게요. 피상속인이 10억의 재산을 남겨 사망했어요. 자, 10억의 재산을 남겨 사망했는데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대요. 자, 누가 있다고요?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산 기본적으로 누가 받는 거예요? 1순위가 누구였어요? 1순위가 자녀죠, 그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직계 비속이잖아요, 비속. 1순위죠. 이 사람 직계 비속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억의 자녀는 1대1로 나눠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0%를 가산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우자는, 자녀는 1을 받는다 치면은 배우자는 1.5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5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게 우리 또 알잖아요. 사회 선택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학 계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수학도 아닌 산수인데,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을 쉽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볼까요? 이런 계산이죠. 10억이 있습니다. 그럼 10억을 했을 때 1.5, 1 하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뭘로 바꾸냐면은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는 2로 바꿔요. 그냥 바꾸는 겁니다. 계산하려고요. 그러면은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5분의 3을 받는 거죠. 그렇죠? 왜 5인지 알겠죠? 이거랑 이거를 더해서 5가 나왔으니까 전체가 5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배우자는 얼마 받는 거예요? 6억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4억은 자녀가 받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배우자 6억, 자녀 4억으로 계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속을 받는 어떤 그 상속인이 먼저 죽었을 때예요. 먼저 죽었을 때 그 먼저 죽은 어떤 배우자라든지 직계비속이라든지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죽었을 때 그들의 어떤 비속, 그러니까 직계비속들이 받을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든지 또는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이제 직계존속이라든지 사촌인의 반계열족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아버지가 받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보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 대신해서 손자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언 얘기 나왔네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게. 자, 유언. 자, 사망과 동시에 어떤 상속 재산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효과를 발현하게끔 하는 단독 법률 행위를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식은요, 요식주의라 해서 민법이 정한 어떤 양식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 비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닐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자와 또는 배우자 또는 직결적으로 이제 증인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17세 이상은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 알겠습니까?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조 증서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필 증서는 직접 자필로 쓰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 타이핑 안 돼요. 그리고 대필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특징은요. 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쓰고 도장을 해야 됩니다. 날인을 해야겠죠. 자, 녹음이요. 직접 자기가 녹음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공정 증서는요. 쉽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증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좀 유언을 쓸 때요. 두 명의 어떤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그래서 공증의 면전에서 어떤 유언에 대해서 취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언을 적고 낭독하면서 그 유언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증서는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무소에서 보고한다는 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밀증서는요. 그 말 그대로 비밀로 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은 유언자가 증서를요. 그 일단은 이렇게 좀 봉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증인에게 대출을 해가지고 그 증인을 나중에 그 자기 죽었을 때 나중에 이제 오픈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보통 공증인에서 법원서가에 제출할 때는 나중에 확정 날짜까지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증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비밀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날짜요. 확정 이런 거 날짜들이요. 그리고 이제 서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비밀증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누가 보관했네, 누가 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날짜라든지 또는 이제 기명 날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수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로써 필기 낭독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도 비슷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는 별다른 건 없네요. 효력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만약에요. 여기서 문제 풀 때 이런 건 있어요. 만약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는 딱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급하게 준비가 안 될 때 대체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은 여기는 급박한 사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얘기 깜빡할 뻔했네요. 자, 효력 볼까요? 자, 효력은요. 유언자가 사망 후에 발생한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리 분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되게 좀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한 유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철회. 유언은 유언자의 어떤 최종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쓴 다음에 이거 무효야 그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언을 여러 번 바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가장 마지막에 최근 유언이 가장 유효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류분인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재산을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냥 사회 환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또는 사회환은 아니더라도 제3자 줄 수 있잖아요. 유가족이 반발할 경우에요. 유가족이 반발해서 우리도 재산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법률적인 행위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게 이제 유류분입니다. 그럼 조금 잘렸는데 1순위가 직계비속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순위가 여기서 2순위. 자, 유류분 2순위가요. 누구냐면요. 우리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1순위가 비속이면 2순위가 누가 있어요? 존속이겠죠. 그죠? 자, 존속.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계 존속과 배우자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알겠죠? 세 번째, 3순위 똑같아요. 누구겠어요? 형제, 자매겠죠. 여기도 3분의 1입니다. 법정 상속분 3분의 1이요. 네 번째 4순위. 자, 4순위 누구겠어요? 사촌이네. 관계 혈족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사촌의 관계 혈족은요. 유류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분 재산을 보게 되면요.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되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한 이유가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계산에서 많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계산 예시 비율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 피상속인이 있을 때 뭐 이런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또는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 되겠죠. 는 자녀 1명 여기서 적을까요? 자, 자녀 1 여기는 자녀가 2명.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 장녀, 그다음에 뭐 이남, 이녀, 자녀가 셋넷 이상이죠, 그죠? 자녀가 다수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자녀가 없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잘렸는데 복구 할게요. 자, A는 죽어서 남긴 재산이 14억이래요. 자, A의 재산이요 14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상속인으로는 제가 어떻게 문제 만들었냐면요. 상속인으로는요. 자, 상속인 첫 번째 B, C, D, E를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는요. A의 어머니 B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C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 D가 있고 자녀 E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상속분을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따따따 있네 봤을 때 보세요. A가 죽어서 14억이잖아요. 그러면은 1순위가 누구세요? 1순위. 자, 엄마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2순위예요. 배우자는 일단 스킵하시고 여기 자녀 두 사람이 비속이 1순위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속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 C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배우자니까. 그러니까 자녀 둘에 배우자 하나인 여기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14억이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배우자 자, 보실까요? 배우자가 1.5 그다음에 자녀 D가 1 그리고 자녀 E가 또 1이잖아요. 이렇게 계산되죠. 그죠? 그러면 봤을 때 계산을 쉽게 하면은 3, 둘로 계산합시다. 딱딱 떨어지게요.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셋, 둘이니까 7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얼마라고요? 14억이니까. 14억이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딱 때리면은 배우자가 이제 6억. 그리고 계산 때리면 여기는 4억. 여기도 4억.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요. 만약에 진짜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답이 떨어지게끔 계산이 되도록 하게 돼 있으니까요. 요 점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혼부터 해서 이제 상속까지 배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도가 단원이 바뀌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요 부분들 개인과 관련된 민법적 부분들이 거의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관련해서 가족관계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복습 그리고 충분한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